제가 일주일 출장 간 줄 알고 남편은 내연녀를 집으로 끌어들였고 시어머니는 진수성찬을 차리며 환대했죠. 그때 갑자기 나타난 저 세 분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친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저는 제가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과 비록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별 있는 시어머니가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단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가야만 했던 그 시간 때문에 바로 그 남편이 젊은 내연녀를 우리 집으로 신나게 데려왔습니다. 제 옷을 입고 제 침대에서 잠을 잤으며 제가 극진히 모시던 시어머니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기쁘게 맞이하며 미래의 며느리를 위해 손수 주방에 들어가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항공사의 갑작스러운 문제로 제 발이 묶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예고 없이 돌아와 모든 것을 목격했을 때 저는 울거나 소란스럽게 머리채를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경악한 세 사람 앞에 침착하게 서서 단 한마디를 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마디를요. 세 분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이것은 단순히 불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없는 탐욕과 극에 달한 위선, 그리고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단 1원도 놓치지 않고 되찾기 위해 일어서기로 결심한 한 여성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 올해 35살입니다. 지금의 제 삶을 보면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울에서 꽤 유명한 대형 패션 브랜드의 마케팅 총괄이사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꿈꾸는 커리어를 쌓았고 안정적인 수입과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죠. 제게는 2살 연상의 남편 박지훈 씨가 있습니다. 그는 물류회사의 영업팀장으로 세련된 외모와 뛰어난 말솜씨를 가졌으며 항상 아내를 끔찍이 아끼는 남편인 척했습니다. 우리는 도시 최고의 주거지역 중 하나인 강남의 고급스러운 정원 딸린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이었죠. 하지만 오늘날의 제가 있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상실과 노력을 겪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부모님은 제가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 비행기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충격은 22살의 저를 거의 쓰러뜨릴 뻔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모든 재산, 가족이 운영하던 작은 섬유회사와 이 빌라를 포함한 모든 것은 제게 감당하기 힘든 짐이자 거대한 외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절, 박지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당시 평범한 영업사원이었고 제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제 곁에서 끈기 있게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고통의 잿더미 속에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시 그의 사랑은 끝없이 내리던 장마 뒤의 유일한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했습니다. 성대하지는 않았지만 무척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결혼 후 저는 제 저축과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인맥을 동원해 남편의 승진을 도왔습니다. 평사원이었던 그는 팀장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타고 다니는 고급 세단도 제가 사준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아무런 계산 없이 했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곧 나의 자부심이고 남편을 돕는 것이 우리 둘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2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인 최순자 여사님이 고향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것을 보고 제가 먼저 남편에게 어머니를 모시고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빌라는 우리 부부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었고 집에 어른이 계시면 더 따뜻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는 하루 종일 일하러 나가니 어머니께서 집에 계시면서 집안일도 돌봐주시고
식사도 챙겨주시면 더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하면 분명 어머니도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최 여사님은 1층에서 가장 넓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방으로 이사와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큰 합작 프로젝트가 생겨 제가 직접 일주일간 싱가포르로 출장을 가야만 했습니다. 국제 패션 위크에 참석하고 파트너사와 협상을 해야 했죠. 이것은 제가 반년 동안 공들여온 대규모 캠페인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출장이었습니다.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오후 내내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최고급 한우, 노르웨이산 연어부터 유기농 채소까지 가장 좋은 식재료들을 가득 사왔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워 두 사람이 일주일 내내 먹고도 남을 정도였죠. 시어머니께서 환절기마다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알기에 지인을 통해 지방의 유명한 한의원에서 구해온 귀한 한약재를 정성껏 달여 작은 팩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날짜를 적은 라벨을 붙여놓고 지훈 씨에게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어머니께서 바로 드실 수 있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지훈 씨는 뒤에서 저를 끌어안고 제 머리카락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여보, 집에는 나랑 엄마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 일 끝나면 빨리 돌아와. 보고 싶을 거야. 그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평화롭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제 모든 노력과 헌신이 마침내 보상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제 커리어의 길 위에서 마음껏 높이 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달콤한 말과 다정한 행동이 완벽한 연극이었고 소름 끼치는 위선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를 태운 택시가 빌라 대문 뒤로 사라지자마자 그들은 또 다른 연극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관객이 되어버린 더럽고 파렴치한 연극을요. 과연 서연은 이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발견하게 될까요? 자기 집에서 벌어지는 역겨운 광경을 목격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리고 세 분,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터져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다음 날 아침 택시는 번화한 도심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빌라를 뒤로하고 공항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층 빌딩들을 보며 제 마음은 여전히 따뜻한 감정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당부와 헤어질 때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온화한 미소는 제 안의 모든 걱정과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커리어를 위해 마음껏奮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 진정한 가족이 있다고 완전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사람은 행복에 겨워 있을 때 눈이 멀고 평소라면 일찌감치 알아차렸어야 할 사소한 디테일이나 이상한 낌새를 쉽게 지나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 이사와 함께 산 지 2년을 돌이켜보니 제가 느꼈던 평화가 실은 은밀하게 타오르는 경랑을 덮고 있던 얇은 껍데기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최 여사님은 저와 남편 앞에서는 항상 온화하고 분별 있는 시어머니인 척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고 불평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정원에 화초를 가꾸고 가끔씩 고향의 토속 음식을 만들어주시며 아이들 입맛 좀 돋으려고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다른 많은 여성들처럼 고부 갈등으로 밥이 편할 날 없고 국이 맛있을 날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했고
친어머니처럼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옷은 항상 최고급 브랜드 제품으로 사드렸고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에도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모시고 스파에 가거나 쇼핑을 하며 기분 전환을 시켜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온화하고 분별 있는 모습 뒤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겉과 속이 다름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항상 매우 교묘하고 심오한 방식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던 어느 날이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뜬금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나도 딸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딸은 다정하고 늙은 엄마를 챙길 줄 아는데 아들은 아무리 잘나고 성공해도 결국 남의 집사람이 되어버리니 말이야.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책망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가 당신의 아들을 빼앗아갔다고, 제가 남편으로 하여금 늙은 어머니께 신경 쓸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은근히 비난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제가 긴 회의를 마치고 늦게 퇴근했을 때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캄캄한 거실에 어머니 혼자 쓸쓸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가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왜 불도 안 켜고 계세요? 저녁은 드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먹었다. 나 혼자 먹는데 뭘 먹은들 무슨 상관이겠니? 지훈이는 바쁜 일이 있다고 나갔단다. 이 집은 참 넓은데 왜 항상 텅 빈 것처럼 느껴질까? 너무 춥구나, 얘야. 어머니의 말씀은 제 마음의 바늘처럼 밝혀 시어머니를 외롭게 만든 제가 참으로 죄스럽고 무심하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무심한 척하면서도 가장 의도적으로 자주 언급하시던 주제는 바로 이 빌라였습니다. 어머니는 정원을 거닐며 정성껏 화단을 가꾸시다가 감탄하며 칭찬하시곤 했습니다. 이 집은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시골에 있을 땐 꿈에서도 이런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지. 다 우리 지훈이가 능력 있고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런 거야. 나중에 녀석이 먹고 살만해지면 내가 저 세상에 가서도 마음이 편할 텐데. 어머니는 항상 이 집이 오롯이 박지훈 씨의 힘으로 이룩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조심스럽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 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거예요. 저희 부부가 운 좋게 물려받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번번이 제 말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에이, 내 것이면 네 남편 것이고 네 남편 것이면 우리 집안 것 아니겠니? 나중에 너희가 아이를 낳으면 이 모든 게 다 내 친손주의 것이 될 텐데 어디 가겠어. 며느리의 것은 곧 자기 아들의 것이라는 생각이 어머니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모든 재산과 성공이 당신의 아들에게 속해야 하고 당신 가족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별개의 커리어와 재산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눈에 저는 그저 당신 아들과 결혼한 후 좋은 여자일 뿐이었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시댁의 복덕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알아차렸지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누구나 조금씩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내가 조금만 참으면 어머니 기분을 맞춰드리면 가정이 평안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제 침묵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그저 어머니의 탐욕과 이기심을 날이 갈수록 키워줄 뿐이었고 마침내 어느 날 그것이 저를 통째로 삼킬 준비가 된 괴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요. 저는 아주 이른 시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설레었습니다. 결혼 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했지만 집에 남을 남편과 시어머니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에게 한 번 더 전화해서 이것저것 당부하려던 참에 공항 전광판에 뜬 안내 문구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행 SQ179편 8시 30분 출발 예정이었으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잠정 결항되었습니다. 항공사는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결항이라니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같은 비행편의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항공사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엔진에 예기치 않은 결함이 발생했고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항공사는 비행을 취소하고 점검 및 수리를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다음 비행편은 내일 아침 8시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파트너사와의 중요한 회의는 놓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열어 사과 이메일을 보내고 약속을 변경했습니다. 다행히 그들도 매우 너그러웠고 다음 날 만나기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일을 처리하고 나니 저는 붐비는 공항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근처 호텔을 잡아쉬면서 내일 아침 비행을 기다릴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장난기, 어리고 낭만적인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훈 씨와 어머니께는 아직 알리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서 깜짝 놀라게 해주는 건 어떨까? 이미 비행기를 탄 척하는 거지. 오늘 밤 남편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내가 싱가포르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직접 만든 성대한 저녁 식사와 함께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분명 깜짝 놀라고 행복해 할 거야. 우리 부부가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한 지도 오래되었잖아. 나를 보고 행복하게 웃을 남편의 미소를 생각하니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달콤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나 이제 비행기 탔어. 곧 이륙할 것 같아. 휴대폰 끌게. 도착하면 바로 전화할게. 집에서 엄마 잘 챙기고 내 생각 많이 해. 사랑해. 문자를 보내고 저는 휴대폰 전원을 끈 뒤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 서프라이즈는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가장 신선한 킹크랩과 랍스터를 파는 유명한 수산시장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직접 호화로운 유럽식 만찬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장을 다 본 후 저는 와인 가게에 들러 지훈 씨가 아주 좋아하는 최고급 화이트 와인 한 병을 골랐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서야 다른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는 익숙한 빌라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캐리어와 여러 개의 짐가방을 혼자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철문은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푸른 정원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익숙한 제스민 향기를 맡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느낌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제 등장이 최대한 놀라울 수 있도록 절대적인 정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을 듯한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신발을 두는 현관 신발장, 지훈 씨의 구두와 시어머니의 실내화 옆에 빨간색 하이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신발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자인은 매우 젊고 세련되었으며 조금은 노출이 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제 취향이 아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걸까?
시어머니의 친구? 그럴 리 없어. 시어머니께는 이렇게 젊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일 리도 만무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아슬아슬한 하의를 신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 끔찍한 의심, 지난 한 주간 애써 마음속 깊이 묻어두려 했던 두려움이 갑자기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캐리어와 짐가방을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맨발로 걸으며 어떤 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렸습니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웃음소리가 지훈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즐겁고 상쾌한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웃음이었죠. 하지만 그의 웃음소리에는 다른 여자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앙칼지고 맑으며 어딘가 교태 섞인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도 대화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의 우울한 표정과 달리 매우 기쁘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기에 저렇게 즐거워하는 걸까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리 없이 거실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거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어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거대한 망치 같았습니다. 제 심장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고 제가 이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믿음과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바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위선적인 가족의 행복한 온기로 가득했던 우리 집 거실이 이제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더럽고 역겨운 연극을 상연하는 파렴치한 무대처럼 보였습니다.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오직 망막에 밝히는 왜곡되고 고통스러운 이미지만이 남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고급 가죽 소파 위 저와 지훈 씨가 매일 밤 로맨틱한 영화를 보며 서로의 어깨에 기대한던 바로 그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련된 모습, 제가 한때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따뜻한 미소를 띤 채로요. 하지만 그의 품에 앉아 그의 팔에 다정하게 허리를 감싸인 사람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아주 젊은, 아마 제 사촌 동생 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길고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유행하는 애쉬 브라운 색으로 염색했고 서구적인 느낌으로 짙게 화장했으며 잘 익은 체리처럼 빨갛고 탐스러운 입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녀의 귀에 바싹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녀는 킥킥 웃으며 그의 단단한 어깨에 교태와 소유욕을 가득 담아 머리를 기댔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역겹고 분노하게 만든 것, 제 몸에 피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들의 노골적인 애정 행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비취색 실크 잠옷이었습니다. 디자이너인 친한 친구가 저를 위해 특별히 제작해준 비싼 명품 잠옷이었죠. 저는 결혼 5주년 기념일에 딱 한 번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벨벳으로 안감을 댄 상자에 넣어 옷장 가장 깊은 곳에 소중한 기념품처럼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낯선 자의 몸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뻔뻔하게 끼어들어 제 가정을 파괴한 제3자의 몸에 말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마치 자신을 위해 태어난 옷인 양 자연스럽고 태연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고급 실크가 그녀의 육감적인 몸매를 감싸며 35살의 나이로 전성기가 지난 제가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곡선을 과시했습니다. 그녀는 제 집안을 돌아다니고 제 소파에 앉아 제 남자를 애무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 집의 진정한 여주인인 것처럼요. 그녀의 모든 몸짓과 눈빛에서는 성체를 점령한 자의 오만함과
승리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1인용 의자에 앉아 이 역겨운 연극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아들이 바람 피우는 것을 보고 난처해하거나 분노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눈앞의 젊은 커플을 매우 다정한 눈빛과 제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환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고급스러운 원목 탁자 위에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해둔 국화차가 아니라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진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부터 예약해야 했던 붉은 알래스카 랍스터, 제가 정성껏 손질해둔 한국산 전복, 그리고 남편을 놀라게 해주려고 사온 화이트 와인까지 제 피땀 어린 돈으로 직접 사서 출장 가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둔 모든 비싼 음식들이 이제 남편의 내연녀를 대접하기 위해 차려져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상하 젓가락으로 윤기나는 굴소스 전복찜 한 점을 집어 그 여자의 그릇에 놓아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많이 먹으렴. 많이 먹고 기운 내야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도 챙겨야 하지 않겠니? 요즘 네가 너무 마른 것 같구나. 지훈이가 칠칠치 못해서 널 잘 못 챙기는구나.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엄마한테 말하렴. 네, 어머님, 감사해요. 이유나라는 여자는 더할 나위 없이 가식적인 목소리로 나긋나긋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한 바퀴 휙 둘러보더니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서연 언니의 밍밍하고 채소뿐인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 언니는 꼭 할머니 같아요. 맨날 식단 조절이나 하고 그러니 몸이 그렇게 깡말랐죠. 에이, 걔를 너랑 비교하면 내 손해지. 최 여사님은 입술을 삐죽이며 경멸과 희열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걔가 뭘 즐길 줄이나 알겠니? 하루 종일 일에만 코를 밟고 돈 버는 것밖에 모르잖아. 남편이나 집안은 신경도 안 쓰고 여자라는 게 일만 알고 남편 챙길 줄 모르고 가정 꾸릴 줄 모르면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는 거야. 너처럼 예쁘고 상냥하고 남편 비위도 잘 맞추는 애랑은 다르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곧 낳아줄 거라는 거고 네가 바로 이 집안의 복덩이야. 내가 오랫동안 바라던 며느리감이지.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독이 묻은 수천 개의 바늘처럼 제 피 흘리는 심장을 곧장 찔렀습니다. 그랬구나. 다 그런 거였구나. 그들 눈에 저는 그저 돈 버는 기계, 그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는 무급 가정부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했던 여자는 젊고 예쁘고 애교 부릴 줄 알며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에게 손자를 낳아줄 수 있는 여자였던 겁니다. 저의 희생, 저의 노력, 모든 것이 그들에게 무참히 부정당했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끔찍한 분노와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저 위선적인 밥상을 뒤엎고 각자의 뺨을 한 대씩 때려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성, 성공한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저속하고 통제 불능인 상태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저는 그저 질투에 눈이 먼 아내가 될 뿐이고 스스로를 불리한 입장에 놓게 될 것입니다. 지게 될 겁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 방식으로 저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었습니다. 조용히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고 최고 해상도를 선택했습니다. 문틈으로 카메라를 교묘하게 들이밀어 그들의 행복한 가족의 순간을
완벽하게 담을 수 있는 최적의 각도를 찾았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줌인되어 각자의 얼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아주 꼼꼼하게 촬영했습니다. 지훈 씨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는 장면부터 시어머니가 정성껏 음식을 집어주고 그녀의 베친 손주를 임신했다는 부드럽게 쓰다듬는 장면까지, 그리고 그들이 저에 대해 내뱉는 독설과 비아냥거림도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녹화했습니다. 영상은 거의 5분 길이었습니다. 제게는 마치 지옥에서 고문당하는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1초가 지날 때마다 제 심장에서는 피가 한 방울씩 더 흘러내렸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저는 휴대폰을 끄고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제 안의 떨림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냉정이 채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랑, 모든 인내,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정마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방금 그 5분 동안 처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배신과 거짓에 대해 아주 비싼 대가를.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문틈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어 신발장에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방금 캐리어를 끌고 집에 들어온 것처럼 연기하며 긴 여행으로 지쳤지만 여전히 즐거운 척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훈 씨, 어머님, 저 왔어요. 두 분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제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즐거운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공간에서 그것은 마치 청천벽력처럼 울려 퍼져 거실 안의 위선적인 화기애애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멎었습니다. 젓가락이 타일 바닥에 떨어지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소름 끼치는 정적이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신을 차리거나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떡갈나무 문을 힘껏 밀치고 마치 원정을 마치고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오는 여왕처럼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눈앞의 광경은 희극적일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세 사람, 그들 모두가 마치 저승에서 돌아온 유령을 본 듯 더할 나위 없이 경악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고 방금 집었던 랍스터 조각은 허공에 멈춰 있다가 접시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내연녀인 이유나는 황급히 몸을 바로 세우고 반사적으로 제 실크 잠옷을 여미었습니다. 승리감과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얼굴은 당황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이고 가소로운 반응을 보인 사람은 바로 제 남편 박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내연녀를 품에서 거칠게 밀어냈고 그녀는 하마터면 소파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더듬으며 평소에 침착하고 위험 있는 영업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 안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 저는 그를 쳐다보고 다시 두 여자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드럽고 평온한 미소였지만 그들 눈에는 아마 분노의 폭발보다 더 무섭게 보였을 겁니다. 비행기가 갑작스러운 기술 결함으로 막판에 취소됐어요. 항공사에서 내일 아침에 다른 비행편을 마련해 준대요. 지훈 씨랑 어머님께는 미리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집에 일찍 와서 두 분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깜짝 놀라셨나 보네요. 저는 깜짝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거실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식탁 위에 진수성찬부터 내연녀가 입고 있는 제 잠옷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오늘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나 봐요. 분위기가 아주 좋고 성대하네요. 저한테 소개 안 시켜주실 거예요. 지훈 씨? 제 비꼬는 말에 지훈 씨는
겨우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교활하고 비겁한 본성으로 어떻게든 변명거리를 찾아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는 급히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차갑게 한 걸음 물러서는 바람에 그의 손은 허공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서연아, 네가 오해한 거야. 그는 어색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쪽은 윤아 씨인데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야. 오늘 개인적인 일로 도움이 필요했는데 마침 이 근처를 지나가길래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와서 간단히 식사나 하자고 한 거야. 그렇지, 윤아 씨? 서연 씨 오해 풀리게 말 좀 해봐. 그는 내연녀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윤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전문적인 제3자로서의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일어나 두 손을 배 앞에 모으고 순진하고 예의 바른 신입사원 역할을 연기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서연님. 이 시간에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님께서 출장 가셔서 지훈 팀장님이랑 어머님 두 분만 계시면 적적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염치 없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한 것뿐이에요. 다른 뜻은 전혀 없었어요. 손님이 집에 놀러 왔다고요? 저는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더욱 차갑고 경멸적으로 변했습니다. 손님이 집에 놀러 왔는데 집주인 잠옷까지 입을 정도로 친한가요? 윤아 씨, 이 옷은 제 기억에 제게 아주 잘 맞았는데 윤아 씨가 입으니 그것도 딱 맞네요. 혹시 윤아 씨랑 제 몸매가 비슷한 점이 많은가 봐요? 제 말은 마치 강한 일격처럼 그들의 서투른 거짓말을 정면으로 후려치는 비아냥과 모욕이었습니다. 이윤아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잠옷을 내려다보며 더듬거리다가 더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부주의해서 국물을 치마에 쏟는 바람에 어머님께서 친절하게 방에 올라가셔서 이 옷을 임시로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요?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얼어붙어 있었지만 제가 궁지로 몰아넣자 눈빛에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참 친절하시네요. 며느리 개인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 옷장을 뒤지고 며느리의 가장 사적인 잠옷까지 꺼내서 아들 친구에게 빌려줄 정도로요. 심지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이렇게 비싼 음식들로 성대한 식사를 직접 준비하실 정도로 세심하시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어제 어머니께서 허리가 아파서 부엌에 오래 서 있을 수 없다고 하셔서 제가 일주일치 음식을 냉장고에 미리 사다 둔 것 같은데요. 제가 거짓말 하나하나 위선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가차없이 폭로하자 최 여사님은 마침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초조함과 두려움은 금세 사라지고 그 자리를 뻔뻔함과 숨김없는 분노가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2년 동안 공들여 연기해온 온화하고 분별 있는 시어머니 연극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패를 뒤집고 누가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인지 제게 알려줄 때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의 날카롭고 비꼬는 듯한 질책은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 지난 2년간 애써 뒤집었었던 온화하고 분별 있는 가면을 벗겨내는 시험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초조함과 두려움은 금세 사라지고 막다른 길에 몰려 패를 뒤집기로 결심한 자의 소름 끼치는 뻔뻔함과 숨김없는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화목한 고부관계라는 연극이 막을 내릴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진정한 여주인인 양 권위와 경멸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희열과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잘 됐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온화하지 않고
날카롭고 신랄해졌습니다. 네가 다 알았으니 나도 더 이상 피곤하게 연극할 필요 없겠구나. 그래, 내가 이 성대한 밥상을 차려서 유나를 대접했다. 뭐 불만 있나? 저는 그녀의 180도 바뀐 태도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제가 친어머니처럼 존경해왔던 연로한 여성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최 여사님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한 바퀴 돌며 비싼 자단나무 가구 세트를 어루만지고 제가 서울에서 일부러 공수해온 2000 도자기 화병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소유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나가서 돈 좀 벌어오고 이딴 것들 좀 사와서 집 꾸몄다고 네가 나를 가르치려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 집에 있는 모든 것, 이 탁자, 이 의자부터 바닥 타일 하나까지 전부 내 아들 지훈이 것이다. 너는 그저 운 좋게 녀석에게 시집와서 이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게 된 여자일 뿐이야. 네 위치를 알아야지. 그녀는 이 집과 그 안의 모든 재산이 자기 아들의 것이라고 완전히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제 상속 재산이며 제 부모님의 피땀 어린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지와 눈먼 탐욕은 저를 분노하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최 여사님은 획 돌아서서 제 얼굴에 손가락질했습니다. 내 말은 너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다. 넌 내 아들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녀는 저와 아까부터 석상처럼 굳어 한마디도 못하고 서 있는 박지훈 씨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녀는 내연녀 이유나의 손을 자기 옆으로 끌어당기고 고개를 치켜들며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자, 똑똑히 봐라, 이유나. 이 아이야말로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 아이다. 젊고 예쁘고 분별 있고 남편 비위도 잘 맞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는 말을 멈추고 이유나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은 평평한 배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얘 뱃속에는 지훈이의 핏줄, 내가 오랫동안 염원하던 이 집안의 장손이 들어있다. 장손이라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하나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최 여사님은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 2개월이야. 아들이라고 하더구나. 얘야말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이야. 그런데 너는 어떠냐?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경멸과 멸시가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너한테는 뭐가 있지? 그 가짜는 이사 직함 말고는 아무 쓸모도 없잖아.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애 하나 못 낳고 너처럼 열매 못 맺는 독한 나무, 자식 못 낳는 독한 여자 같은 건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자격이 없어. 분수를 좀 알아야지. 스스로 이혼 서류 쓰고 여기서 나가.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수만 개의 칼날보다 더 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제 아픔까지 짓밟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멸시적인 말로 이 가정을 위한 저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부정했고 뻔뻔하게도 제 집에서 저를 길거리로 내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 다시 박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자기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를, 그와 수년간 함께해온 아내를 지켜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거기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꽉 쥔 채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다시 한번 동조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가 저에게 퍼붓는 모든 모욕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계획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마지막 물방울이 잔을 넘치게 했습니다. 제가 수년간 애써 붙잡아온 가느다란 인내의 끈이 마침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끔찍한 분노,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울분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명이나 눈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냉정함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앉던 소파로 걸어가 제 핸드백을 집었습니다. 가방을 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모든 행동은 마치 제 집에 있고 저들의 존재는 없는 듯 느리고 침착했습니다. 제 태도를 본 시어머니는 승리감에 찬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패배를 인정하고 짐을 싸기 위해 택시를 부르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냉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거봐, 내 말이 틀렸어?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이 집에서 무슨 발언권이 있겠어. 알아서 꺼져주는 게 최선이지. 이유나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소파에 앉아 박지훈 씨의 팔짱을 끼며 미래의 여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택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곧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네, 빌라단지 보안팀입니다. 여보세요. 저는 화란로 27번지 빌라 소유주 김서연입니다. 제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호하며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낯선 사람들이 무단으로 침입해 있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나가지 않으려 하니 보안팀에서 즉시 지원을 요청합니다.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는 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권위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 분,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제 말은 그들의 승리감을 산산조각낸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뭐라고 했어? 누구더러 나가라고? 미쳤구나?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모자를 여기서 내쫓아. 그녀는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누가 감히 와서 집주인을 자기 집에서 내쫓는지 한번 보자고. 그녀는 여전히 이 집이 자기 아들의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기 땅 위에 서 있으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무지는 참으로 애처롭지만 또한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와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모든 말은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그저 팔짱을 끼고 조용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그제야 박지훈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끼리 차근차근 얘기하자. 다른 사람 부르지 마. 이웃들이 비웃을 거야. 집안일이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내연녀를 집에 데려오고 당신 어머니가 나를 모욕하며 길거리로 내쫓는데 그걸 집안일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당신 이제 저와 얘기할 자격이 있나요? 당신이 침묵하며 당신 어머니가 내 명예를 짓밟도록 내버려둔 순간부터 당신은 제게 그저 제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박지훈 씨는 분노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말은 그의 비겁함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보안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몇 분 후 단정한 제복을 입고 경봉을 든 건장한 보안 요원 3명이 저희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안에 긴장된 상황을 보고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김서연님, 무슨 일이십니까?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예의 바르게 제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로 신고한 대로 이 세 사람은 제 가족이 아니며 제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들을 제 집에서 내보내 주시길 요청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거짓말 듣지 마세요. 저는 이 집주인의 어머니입니다. 이쪽은 제 아들 박지훈 씨고요. 얘가 이 집 주인이에요. 이 나쁜 년은 그냥 며느리일 뿐이라고요. 쫓겨나야 할 사람은 바로 저 여자예요. 보안팀장은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다시 최 여사님과 박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집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누구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예요. 저와 최 여사님은 거의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최 여사님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제 아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이사인데 그 돈을 다 벌었으니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지. 그럼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겠어요? 팀장은 대답을 기다리며 박지훈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지훈 씨는 거기 서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았지만 어머니가 혈압이 올라 쓰러질까 두려워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 순간 또다시 용납할 수 없는 비겁함이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았고 이 집이 누구의 것인지 알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고 정의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망상과 광기에 빠지도록 내버려두는 비겁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 최 여사님은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침묵이 동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보안팀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자, 보셨죠?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 집 주인이에요. 지금 당장 이 뻔뻔한 여편네를 여기서 끌어내주세요. 쟤는 더 이상 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보안팀장은 매우 난처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다시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한쪽의 말만 듣고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나약한 남편의 보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오직 제 자신에게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안팀장에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뒤로 돌아 제 침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에는 어리둥절하고 호기심 어린 그리고 시어머니의 승리감에 찬 시선들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아마 제가 포기하고 굴욕 속에서 짐을 싸서 떠나려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연녀 이윤아도 경멸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한때 우리의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차갑고 낯설게 느껴지는 침실로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결혼 침대나 기념사진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걸린 유화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비밀번호를 돌렸습니다. 오직 저만이 아는 번호였습니다. 묵직한 금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많은 중요한 서류와 귀중품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찾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닐 커버에 조심스럽게 쌓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약간 낡은 분홍색 표지의 서류, 즉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가 한 번도 본 적 없거나 혹은 애써 그 존재를 잊으려 했던 서류였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손에 들었습니다.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소유 증명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부모님의 유산이었고 제 자존심이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최종 병기였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제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빈손으로 나오는 저를 보고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왜? 짐 다 쌌니? 알아서 빨리 꺼지는 게 좋을 거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잔치가 벌어졌던 흔적이 남은 원목 탁자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동작으로 등기부등본을 탁자 위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고요한 공간에 건조하고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져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탁자 위의 음식들이 흔들리고 몇몇 잔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어 제가 방금 탁자 위에 내던진 물건을 쳐다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선명하게 인쇄된 분홍색 서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위에 글자를 읽으려 했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상황을 파악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류의 첫 페이지, 소유주 정보가 상세히 기재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안팀장 쪽으로 밀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감정이 전혀 없는 강철처럼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팀장님, 자세히 확인해 주십시오. 화란로 27번지, 총 대지 면적 500제곱미터의 이 빌라의 유일한 소유주는 저, 김서연입니다. 이 부동산은 제 친부모님이신고 김철수님과 박영희님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증여하신 재산입니다. 공증서류와 합법적인 명의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이 전혀 아닙니다. 보안팀장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아주 꼼꼼하게 읽고 제 신분증 번호와 대조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스러움에서 단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존중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야.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는 달려들어 보안 요원의 손에서 등기부등본을 빼앗았습니다. 그녀의 늙은 눈은 서류를 읽기 위해 부릅떠졌습니다. 그녀가 소유자 김서연이라는 글자를 명확히 보고 자기 아들 박지훈의 이름은 한 글자도 언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가 혼란으로 창백해졌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두 손이 떨리며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집은 내 아들 집인데 우리 아들이 이사고 돈을 버는데 어떻게 아들 집이 아닐 수가 있어. 네, 네가 서류를 위조했구나. 그래, 네가 내 아들을 속여서 몰래 이 집을 내 명의로 돌려놓은 거야. 이 여우 같은 년. 그녀는 마지막 남은 비이성적인 이유에 매달리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연극을 할 기회를 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그 무지와 탐욕을 가엾게 여기는 시선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서류 위조요? 어머님, 등기부등본이 국가에서 발급하는 최고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라는 걸 모르세요? 시장에서 파는 채소처럼 위조하고 싶다고 위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등기소와 구청 담당자까지 여기로 불러서 대질신문이라도 해드릴까요? 최 여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돌아보며 그가 상황을 반전시킬 무언가를 말해주기를 바라는 구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지훈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잔인한 진실을 발가벗겨서 그들이 더 이상 어떠한 환상도 품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제가 베풀어 준 것이며 제가 다시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박지훈 씨를 돌아보며
제 차가운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지게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고개 들어서 나 좀 봐요.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이 집 주인이라고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묻겠는데 당신이 이사 월급이 얼마인데 수십억 원짜리 이 빌라를 살 수 있었죠? 기억 안 나요? 10년 전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당신은 월급 몇 푼 안 되는 평범한 영업사원이었고 제대로 된 원룸 월세 낼 돈도 없었어요. 누가 당신이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죠?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점점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친구들, 동료들에게 자랑하며 매일 타고 다니는 그 고급 세단, 누가 그 돈을 내고 사줬는지 기억해요? 바로 나예요. 제 부모님의 유산으로요. 기억 안 나요?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그 영업팀장 자리, 당신에게 명예와 바람 피울 기회를 가져다 준 그 자리,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삶,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친절한 이웃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 그들 모자는 복잡한 노동자 동네의 값싼 단칸방을 임시로 빌려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지훈 씨는 더 이상 제가 사준 고급 세단을 몰지 않았습니다. 아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팔아버렸을 겁니다. 내연녀 이윤아는 빌라 안주인의 꿈이 산산조각 난 후 지훈 씨와 대판 싸우고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최 여사님 모자만이 비좁은 단칸방에서 쓸쓸하게 살며 냉혹한 현실과 세상의 손가락질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는 조금의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슬픔만이 느껴졌습니다. 탐욕은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그저 굴욕과 실패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큰 충격 후에 그들이 분수를 알고 물러나 저를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윤아는 아마 자신이 진정한 재벌, 유능한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남자가 실제로는 기생충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지훈 씨를 보는 눈빛은 더 이상 존경이 아니라 경멸과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어머님? 저는 최 여사님을 돌아보며 더 이상 조금의 존경심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가진 모든 것, 집, 차, 심지어 사회적 지위까지 전부 제가 제 돈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어머님과 당신 아들은 제 집에서 살고 제 돈을 쓰고 제 희생 위해서 호의호식했어요. 그런데 두 분은 제게 이렇게 잔인하게 대했죠. 제 집에서 저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어머지. 누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그녀가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조용히 모든 연극을 지켜보고 있던 보안 팀장에게 돌아섰습니다. 팀장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이 집의 합법적인 소유주이며 이 세 사람이 제 집에 단 1초라도 더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여 이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만약 저항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모든 권한을 드립니다. 저의 단호하고 권위 있는 말은 모든 반박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이 바둑은 제가 이겼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보안팀장은 사건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존중의 눈빛으로 저를 보았고 이어 그들 모자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시선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누가 옳고 그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짓과 탐욕 속에서 사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님은 몇 초간의 침묵 끝에 자신의 지독하고 완고한 본성을
금세 되찾았습니다. 수치심과 굴욕감은 순식간에 광적인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패배를 자신이 항상 무시했던 며느리에게 한 방 먹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난 못 믿어. 그녀는 목이 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네가 꾸민 짓이야. 너 무슨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내 아들을 홀린 거지? 이 집을 내 명의로 돌리게 만든 거지. 안 그래? 이 등기부등본은 분명히 가짜야. 네가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새로운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교활한 며느리에게 해를 입은 불쌍한 어머니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보안팀장에게 돌아섰습니다. 팀장님, 제발 얘 말 믿지 마세요. 쟤는 여우예요. 우리 가족 전부를 속였어요. 이 집은 제 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거라고요. 어떻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부정이 있었어요. 제대로 조사해 주셔야 해요. 우리 모자에게 공정을 되찾아 주세요. 내연녀 이윤아도 상황이 불리해지자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책상에 머리를 밟고 있는 박지훈 씨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지훈 씨,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해요. 이 집은 당신 거잖아요. 왜 저 여자가 저렇게 날뛰게 내버려둬요? 엄마랑 나랑 우리 아기를 지켜줘야죠. 그녀는 또다시 뱃속에 있지도 않은 아이를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참으로 역겨운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서서 그들의 처참한 연기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습고 가여울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불나방 같았습니다. 눈앞이 타오르는 불길인 줄 알면서도 단지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어코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말다툼하기에 너무 지쳤습니다. 이 순간 모든 말은 무의미했습니다. 진실은 흑백이 분명한 서류로 책상 위에 놓인 등기부등본으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믿고 싶지 않다면 저는 행동으로 믿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장에게 돌아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팀장님, 제 생각에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집의 합법적이고 유일한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213조에 따라 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 소유물을 점유한 자로부터 그 반환을 청구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업무 시간이 지나서 법원 집행관을 바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빌라단지 보안팀으로서 여러분은 주민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이 세 사람은 무단 주거 침입, 질서문란 행위를 하고 있으며 제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빌라단지 규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저의 명확하고 법적인 근거가 담긴 말은 보안팀장에게 더 이상 조금의 망설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약 행동하지 않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저에게 민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서연님.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뒤로 돌아 남은 2명의 보안 요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 사람은 일렬로 서서 최 여사님 모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엄숙하고 조금의 관용도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두 분과 여기 계신 여성분께서는 즉시 개인 물품을 챙겨 이 집에서 퇴거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소유주의 요구이며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저희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만약 세 분께서 협조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강제 조치를 사용하고 이 사건을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은 최 여사님의 광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들이 감히 저희는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어르신, 팀장은 변함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이 집이 아드님 댁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어르신께는 이곳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부디 협조해 주십시오.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최 여사님은 협박에서 떼쓰기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쿵쿵 치며 비통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며느리가 외부인이랑 짜고 시어미를 집에서 내쫓는다. 하늘의 이치가 어디 있고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누가 와서 좀 봐요. 며느리가 시어미를 죽인다. 하지만 이번 연극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그저 차갑게 시계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15분 드리겠습니다. 15분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행동을 개시하겠습니다. 15분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최 여사님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떼를 썼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억울함에 찬 훌쩍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의자에 넋나간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내연녀 이윤아는 자신이 잘못된 도박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급 빌라의 안주인이 되겠다는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지난 며칠간 머물렀던 손님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극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15분을 가리키자 보안팀장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건장한 2명의 요원이 즉시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최 여사님 옆으로, 다른 한 명은 박지훈 씨에게로 갔습니다. 어르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주시죠. 한 요원이 최 여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안 가.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난 여기서 죽을란다. 최 여사님은 소리치며 테이블 다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은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는 폭력을 쓰지 않고 그저 몸을 숙여 몇 가지 기술적인 동작으로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떼어낸 뒤 단호하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가 발버둥 치고 소리쳐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박지훈 씨, 가시죠. 다른 요원이 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 없는 시체처럼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윤아도 짐을 다 챙겨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스쳐 지나가며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증오가 가득한 눈빛만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가장 비극적이고 굴욕적인 광경이 바로 제 집에서 펼쳐졌습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의 호송 아래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주인이라 자처했던 그들 모자는 초라하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저를 향해 버릇없는 며느리, 독사 같은 년이라며 끊임없이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윤아는 서둘러 얼굴을 가리며 이미 대문 밖에 모여들기 시작한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하려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문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소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대문 밖에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와 제 남편이 그들이 항상 자랑하던 바로 그 집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모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극심한 피로와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한때 극진히 모시려 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저렇게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떠나야 하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신뢰를 배반한 대가였습니다. 그들이 대문 밖으로 나갔을 때 최 여사님은 갑자기 획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한 시선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저주처럼 내뱉었습니다. 두고 봐라, 김서연.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우리 모자를 내쫓았으니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건 끝이 아니야. 넌 후회하게 될 거다. 내가 맹세컨대 절대로 널 가만두지 않겠어. 말을 마치고 그녀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넋 나간 아들과 창피해야 하는 내연녀를 끌고서 말이죠. 그들은 대문 뒤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고요한 공간과 공기 중에 떠도는 무서운 위험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녀처럼 지독하고 교활한 여자가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더 끔찍한 새로운 폭풍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집을, 제 명예를, 그리고 제가 누릴 자격이 있는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운명적인 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겉과 속이 다른 존재감 때문에 항상 답답하게 느껴졌던 넓은 빌라는 이제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을 정리하며 그들의 모든 흔적을 버렸습니다. 침대 시트와 커튼을 모두 교체하고 거짓으로 얼룩진 결혼 사진들을 치웠습니다. 누가 당신이 그 자리에 앉도록 도와줬는지 기억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바싹대고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바로 나예요. 바로 내가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사업 인맥까지 동원해서 아버지의 옛 파트너들에게 간청하고 심지어 머리를 숙여가며 당신을 위한 기회를 얻어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당신 능력으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훈 씨, 제 한마디 한마디는 박지훈 씨의 자존심을 향한 거대한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그는 거기 앉아 몸을 웅크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 하얘지기를 반복했고 처참한 굴욕감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애써 쌓아 올린 세련되고 성공한 모습은 제가 모두 벗겨버렸고 이제는 아내에게 기생하는 무능한 남자라는 벌거벗은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내연녀 이윤아도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혼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의 친구였던 최 변호사님과 연락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빠르고 평화롭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그들의 비열함과 증오심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여겼고 그 치욕을 안겨준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이전에 했던 모든 것보다 더 더럽고 비열한 계획으로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약 2주 후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패션 회사는 여름 컬렉션 출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열정과 지혜를 쏟아부은 프로젝트였죠. 디자인, 마케팅 전략, 홍보 계획에 대한 모든 정보는 최고 수준의 보안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저와 몇몇 팀장급의 고위직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제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마케팅팀 전체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사 중 하나, 중저가 브랜드이지만 항상 비열한 경쟁 수법을 쓰는 그 회사가 갑자기 자신들의 새로운 컬렉션 광고 캠페인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아연실색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캠페인 주요 아이디어, 슬로건, 심지어 몇몇 디자인 샘플까지 우리 팀이 비밀리에 기획했던 것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요. 이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디자인 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제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스케치, 제가 지난주에 이사님이랑 임원진께만 보고 드린 건데, 어떻게 저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명히 내부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일까요? 제 팀원들은 모두 회사 창립 초기부터 함께 해온 충성스러운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제 개인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방금 소문을 하나 들었는데요. 경쟁사 쪽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새로 임명된 사람이 박지훈 씨, 이사님 남편이라고 하던데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박지훈 씨, 내 남편. 그가 디자인이나 마케팅에 대해 뭘 안다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왜 하필 우리 경쟁사란 말인가? 끔찍한 의심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컴퓨터를 켜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었습니다. 경쟁사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임명을 알리는 공식적인 기사가 올라와 있었고, 거기에는 아주 멋지고 세련된 모습의 박지훈 씨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기사는 그를 전략적 비전을 가진 인재라고 칭송하며 브랜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복수 계획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풍족한 삶을 잃은 후 그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회사를 팔아넘기는 가장 비열한 방법을 사용해 직위와 복수의 기회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는 제가 집에서 일에 몰두할 때 저의 신뢰를 이용해 제 컴퓨터에 있는 모든 기밀 자료를 복사했고 그것을 경쟁사에게 바쳤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그에게 직함을, 저와 직접적으로 맞서고 제 커리어를 파괴할 수 있는 도구를 준 것입니다. 가슴속에서 전례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정적인 배신은 견딜 수 있었지만 이래서의 배신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비열하고 추악한 등 뒤에 칼침이었습니다. 그는 제 행복을 파괴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쌓아 올린 커리어와 열정까지 모두 파괴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팀원들 모두가 당혹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이 컬렉션이 실패하면 우리 회사는 재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 면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모두를 바라보며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매우 단호했습니다. 모두들 침착해요. 기존 계획은 전부 폐기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고요? 하지만 출시일까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어떻게 제 시간에 맞출 수 있겠어요? 맞출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눈빛에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제 시간에 맞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훨씬 더 큰 놀라움을 선사해 줄 거예요. 그들이 더럽게 놀고 싶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더럽게 노는 것의 예술이 무엇인지 보여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김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제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적에게 관용은 곧 자살 행위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방어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공격할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회사는 마치 실제 전쟁에 돌입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케팅팀 전체를 봉쇄하고
모든 직원에게 최고 수준의 정보 보안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모든 개인 전자기기는 사무실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다투며 거의 하루 24시간 내내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새로운 컬렉션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획을 박지훈 씨가 그의 자만심과 근시안적인 성격 때문에 결코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정교한 덫을 놓았습니다. 제 계획의 이름은 자승자박 자기가 한 행동에 자기가 묶임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디자인팀에게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기존 아이디어가 우아하고 미니멀한 스타일이었다면 이 새로운 컬렉션은 더 대담하고 개성있고 반항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시도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우리 팀의 능력과 시장에 대한 저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획의 표면에 불과했고 수면 아래의 계획이야말로 치명적인 한 수였습니다. 저는 박지훈 씨와 경쟁사가 우리 아이디어를 한번 훔쳐간 후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동향을 감시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계략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미끼 컬렉션, 즉 세 번째 컬렉션을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은 매우 인상적이고 눈길을 끌지만 실제로는 기술과 소재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포함하고 있는 컬렉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화려해 보이는 이브닝 드레스지만 세탁 시 쉽게 수축되는 원단을 사용하거나 매우 독특한 핏의 셔츠지만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재단 기술이 필요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디자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미끼 컬렉션에 대한 모든 자료, 즉 스케치, 기술 사양, 심지어 가짜 마케팅 계획까지 저는 일부러 집에 있는 제 개인 컴퓨터에 극비 폴더에 넣어두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여전히 예비 열쇠를 가지고 있고 남은 개인 물품을 챙긴다는 핑계로 제가 집을 비울 때 가끔씩 몰래 돌아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컴퓨터였습니다. 저는 제 서재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고 제 예상대로 이틀 후에 그가 몰래 방에 들어와 제 컴퓨터에 USB를 꽂고 극비 폴더의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는 장면이 녹화되었습니다. 그는 미끼를 아주 맛있게 물었습니다. 제 미끼 컬렉션을 손에 넣은 경쟁사는 매우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들은 재정부터 인력까지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그 디자인들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가 독점적인 제품을 출시하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희망에 부풀어서 말이죠. 그동안 저와 제 팀은 조용히 우리의 진짜 컬렉션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비밀 속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우리 출시 예정일 바로 일주일 전, 경쟁사는 매우 성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그들의 새로운 컬렉션, 즉 그들이 저에게서 훔쳐간 컬렉션을 공식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들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며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을 맡은 박지훈 씨는 무대 위에서 비전과 각 디자인의 혁신성에 대해 장황하게 연설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신감 넘치고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컬렉션이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이브닝 드레스들은 첫 세탁 후에 처참하게 수축되고 변형되었습니다. 독특한 핏의 셔츠들은 생산 단가가 터무니없이 높아져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가격에 팔아야 했고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은 불평을 쏟아냈고 반품이 쇄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품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재앙 같은 컬렉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회사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제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때였습니다. 우리의 진짜 컬렉션 출시일,
저는 단순히 패션쇼만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언론, 기자, 그리고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까지 초청하여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대담하고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여 끊임없는 박수갈채를 받은 후 저는 대형 스크린의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제 서재에 숨겨진 카메라로 촬영된 박지훈 씨가 몰래 데이터를 복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제가 집에서 그들과 대치하던 날 밤에 촬영했던 그와 그의 어머니가 이윤아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경쟁사가 어떻게 두 번이나 우리의 아이디어를 훔쳤는지, 그리고 그들의 재앙 같은 컬렉션이 실제로는 제가 놓은 덫에 불과했다는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마치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질문을 하려고 다투었습니다. 한국 패션계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이 공식적으로 터진 것입니다. 저는 무대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라 승리의 정점에 선 여장부였습니다. 저는 마치 박지훈 씨와 저를 해치려 했던 자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처럼 카메라 렌즈를 응시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 패션 브랜드의 마케팅 총괄이사 김서연은 박지훈 씨와 경쟁사를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재산과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다승자박. 마침내 그들이 휘두른 몽둥이가 그들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격은 그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기자회견은 패션 업계뿐만 아니라 재계와 여론 전체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이미 분주한 서울의 심장부에서 터진 정보 폭탄과도 같았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어둡고 추악한 이면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패션 스파이 스캔들이라는 키워드는 모든 검색 엔진, 온라인 뉴스, 소셜미디어 포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공개한 영상, 즉 세련된 영업팀장이었던 박지훈 씨가 마치 도둑처럼 아내의 컴퓨터에서 기밀 데이터를 몰래 복사하는 장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생생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 그의 모든 클릭, 죄책감 어린 모든 시선은 그가 애써 쌓아 올린 성공한 남자의 이미지를 완전히 박살내는 망치가 되었습니다. 이미 기술적 결함으로 가득 찬 미끼 컬렉션 출시 재앙 이후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던 경쟁사의 신뢰도는 이제 완전히 0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들의 매장은 텅 비었고 고객들은 일제히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그들을 향한 수천 개의 비난과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이 수년간 공들여 관계를 구축해온 주요 파트너들과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들도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힌 브랜드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론의 엄청난 압박과 파산 위기에 직면한 경쟁사 이사회는 한밤중까지 긴급 회의를 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든 비난의 중심이 된 가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지훈 씨를 즉시 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몰하는 배를 구하기 위해 재빨리 희생양을 만들고 모든 죄를 그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공식 웹사이트에 정중하게 사과문을 게시하여 저희 회사와 대중에게 사과하며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들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말뿐인 사과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혔습니다. 전체 캠페인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야근 수당 등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유형의 손해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정신적 상처, 혼란, 신뢰 상실과 같은 무형의 손해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우리가 쌓아 올린 노력, 지혜, 열정을 거의 파괴할 뻔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을 통해 미래의 불공정 경쟁을 시도하려는 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인 최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서 공식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 고소는 박지훈 씨 개인뿐만 아니라 형법 제316조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로 경쟁사의 고위 경영진 전체를 겨냥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사내 직원들의 증언 녹취 파일, 두 컬렉션의 바늘담 하나까지 비교 분석한 자료 등 모든 증거를 매우 철저하고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 큰 피해 규모, 그리고 여론의 특별한 관심으로 인해 경찰은 매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고 단 24시간 만에 경쟁사 사무실과 박지훈 씨 모자가 임시로 거주하던 허름한 단칸방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컴퓨터, 외장하드, 휴대폰 및 관련 문서들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되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거의 즉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제범죄수사대의 노련한 수사관들 앞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특히 그가 데이터를 복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앞에서 그의 모든 완고함과 거짓말은 무의미하고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는 단지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배우려 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너무 일에만 몰두하고 남편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며 제게 책임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그가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복사했고 그 파일이 그의 개인 이메일 주소에서 경쟁사 사장의 이메일로 전송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자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모든 저항은 사라지고 오직 떨림과 두려움만이 남았습니다. 지훈 씨의 자백을 통해 경찰은 경쟁사 경영진 전체를 소환하여 조사할 충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조직적이고 사전 협의와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있었던 불공정 경쟁 음모의 전체 그림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몇몇 사회적 관계를 통해 우리 가정의 불화를 감지한 후 의도적으로 지훈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 막대한 연봉, 그리고 수익의 일부까지 약속하며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스파이가 되어 우리 회사의 내부 정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복수심에 불타던 박지훈 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 기술 전문가들이 지훈 씨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면서 더 끔찍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지훈 씨는 컬렉션 아이디어만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수년간 공들여 관계를 구축해온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독점 원단 공급업체 목록,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VIP 고객 목록, 그리고 내년도 가격 전략과 프로모션 계획까지 포함한 다른 극비 정보들도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입혔거나 입히려 했던 피해의 규모는 제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는 저를 이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저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편 제 시어머니 최 여사님은 아들이 경제사범으로 체포되고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부짖거나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둡고 축축한 단칸방에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눈은 두려움과 후회로 퀭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법의 심판에 직면한 이 순간에 이르러서야 아들의 탐욕과 증오를 방조하고 부추긴 것이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손으로 그를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길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녀는 제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습니다. 장문의 문자로 울면서 지훈 씨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자기가 부추겼고 제 성공을 질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평생 저를 위해 종처럼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문자 하나만을 차갑게 보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저와 지훈 씨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와 그 회사와 그리고 법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는 한 집단 전체에 수백 명의 노력과 열정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어머님의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부디 건강 챙기십시오. 말을 마치고 저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제 결정이 한 어머니의 눈에는 잔인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필요한 잔인함이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적인 감정 때문에 한 기업을 파괴하고 수많은 가정의 일자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의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약 3개월간의 수사, 증거 수집 및 서류 보강 끝에 패션계를 뒤흔든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은 언론과 대중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피해 회사를 대표하는 민사 원고이자 사건의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박지훈 씨는 초췌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는 10kg은 좋게 빠졌고 항상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이제 희끗희끗해지고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헐렁한 수의를 입고 있었고 너무나 작고 가여워 보였습니다. 한때 수많은 여성들의 흠모를 받았던 세련되고 멋진 영업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법의 엄숙함 앞에서 모든 화려한 껍데기는 벗겨지고 벌거벗고 비참한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재판 내내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와 우리 회사의 모든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탐욕, 질투, 그리고 비겁함이 자신의 눈을 멀게 했고 범죄의 길로 미끄러지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사의 경영진, 한때 자신감과 권위로 가득 차 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들도 이제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불공정 경쟁 행위를 인정했고 박지훈 씨에게 먼저 접근하여 범법의 길로 끌어들였음을 시인했습니다. 수일간의 심리와 수계 끝에 재판부는 마침내 엄격하면서도 매우 타당하고 충분한 경고가 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로 특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혐의로 박지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시에 그와 경쟁사는 우리 회사가 입은 모든 물질적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해야 했습니다. 매출 손실과 위기 극복 비용에 대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산정된 배상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던 날,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의 의사봉이 내려쳐 최종 판결을 확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슬픔과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진 마음만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제게 전부였던 한 사람, 한 번의 결혼이 이토록 비극적인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필연적인 결말이며 법의 공정한 판결이자 배신과 거짓에 대한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 직후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훈 씨의 판결은 중대한 부부 의무 위반의 가장 명백한 증거였고 모든 절차는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제 시어머니였던 최 여사님은 유일한 아들이 긴 징역형과 막대한 배상금 빚을 지게 되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듣기로는 시골에 있던 선산까지 팔아 배상금의 일부를 겨우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갈 곳이 없어 먼 친척 집에 얹혀 살며 냉대와 무시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후회와 외로움, 노년의 병고에 대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제발 교도소에 있는 지훈 씨를 한 번만 면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실수는 있지만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도 있습니다. 제 침묵이 아마도 마지막 대답이었을 겁니다. 내연녀 이윤아는 애인이 몰락하고 자신도 연루되어 조사받을 위기에 처하자 흔적도 없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안주인이 되고 이사 부인이 되겠다는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삶은 서서히 원래의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폐허를 남겼지만 또한 제 인생의 모든 더럽고 위선적인 것들을 씻어내 주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불공정 경쟁자를 제거하고 정직함으로 큰 명성을 얻은 후 더욱 튼튼하게 성장했습니다. 그해 여름 우리의 진짜 컬렉션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와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저는 오롯이 제 두 발로 서서 제 삶과 커리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 남자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야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열정을 가진 일에서 폭풍우를 함께 헤쳐온 동료들에게서 그리고 세상을 혼자 탐험하며 시야를 넓히고 영혼을 치유하는 여행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가끔 주말 오후면 저는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 부모님 산소를 찾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조용히 그분들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어떻게 강하게 모든 것을 이겨냈는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분명히 미소 지으며 작지만 강인한 당신들의 딸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더 이상 불쌍하게 배신당한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인생이라는 왕좌에 앉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왕으로 돌아왔습니다. 권력이나 돈이 아닌 자존감, 강인함, 지혜, 그리고 폭풍우 뒤의 흉터는 남았을지언정 사랑과 더 밝은 내일에 대한 희망의 박동을 결코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세워진 왕좌의 말입니다. 네, 김서연 씨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의 결말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심한 배신으로 시작하여 주인공을 고통의 심연으로 밀어넣었지만 마침내 당당하고 강인한 승리로 막을 내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신 후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감정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불륜과 비즈니스 세계의 음모라는 극적인 사건 뒤에는 삶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현대 여성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매우 깊은 교훈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큰 첫 번째 교훈이자 관통하는 메시지는 바로 독립과 자주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김서연 씨는 성공한 여성이었고 자신만의 커리어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단단한 기반이 그녀를 구한 구명조끼이자 배신이라는 폭풍이 닥쳤을 때 그녀가 가라앉지 않도록 도와준 최종 병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남편에게 의존해서 사는 여성이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굴욕을 묵묵히 받아들이거나 억울함과 빈손으로 떠나야 했을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여성분들에게 절대로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지 말고 경제적 독립을 잃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랑은 멋진 것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한 여성은 스스로의 두 발로 서서 스스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 당신은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그 누구도 당신의 명예와 인격을 짓밟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 이야기는
탐욕과 배신에 대한 깊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박지훈 씨와 최 여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탐욕과 질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사랑과 가족의 정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을 파괴하려는 잔인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들이 맞이한 결말, 한 명은 감옥에 가고 다른 한 명은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사는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한 값비싼 교훈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모든 거짓과 배신 행위는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끝없는 탐욕 때문에 의리를 짓밟지 마십시오. 바람을 심으면 반드시 폭풍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가 남긴 가장 인간적이고 영감을 주는 가치 중 하나는 바로 지혜와 강인함의 결합일 것입니다. 배신에 직면했을 때 김서연 씨는 소란스럽게 싸우거나 울며 매달리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날카로움과 지혜를 이용해 완벽한 반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자승자박 연극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쉽게 당하지 않는 여성의 기계를 보여주는 지혜로운 한 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해치려 했던 자들에게 여자의 침묵을 얕보지 말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침묵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형성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서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독립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탐욕의 결과에 대해 경고하며 지혜와 강인함의 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주적인 삶을 살아갈 동기를 얻고 항상 자신의 가치를 지킬 줄 알며 삶의 불의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귀중한 교훈과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사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황금빛 인생 상담소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방송의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인간적인 가치를 전파하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관심과 시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기쁨과 건강으로 가득하고 항상 자신의 인생이라는 왕좌에 앉은 여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